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9 윤정호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당초 내일로 예정됐던 국무회의를 하루 앞당겨 광복절 특별 사면 대상자를 확정했습니다. 자녀 입시 비리로 형이 확정됐던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부부, 최강욱, 윤미향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이 명단에 올랐습니다. 임기 첫 사면에 정치인을 제외했던 게 그동안의 관례였는데 뭐가 그리 바빴는지 여야 정치인들이 대거 특혜를 받았습니다. 사면 내용도 보면 그렇게 떳떳하지는 않은 죄목들이 많은데요. 법무부는 국민 통합을 통한 내란 위기 극복을 위해 사면을 단행했다고 합니다. 과연 그런 취지에 맞는 인물들에 대해 조치를 취한 건지 수긍하지 못하는 국민들 적지 않으실 겁니다. 첫 소식 장윤정 기자가 전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광복절을 앞두고 특별 사면과 복권 대상자로 2,188명을 확정했습니다. 정치인과 전직 공직자 27명, 경제인 16명, 일반 형사사범 1,900여 명 등입니다. 국민 통합을 동력으로 삼아 내란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범죄의 경중, 국가에 기여한 공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조국 전 대표의 자녀 입시 비리 사건과 관련해선 모두 4명이 사면 복권됐습니다. 징역 2년을 확정받아 복역 중인 조국 전 대표와 아내 정경심 전 교수를 비롯해 조 전 대표의 아들에게 허위 인턴 확인서를 써준 최강욱 전 의원, 딸에게 장학금을 건넨 노환중 전 부산의료원장 등입니다. 당초 내년 12월 출소 예정인 조 전 대표는 형기가 아직 1년 넘게 남은 상태였습니다. 위안부 피해자의 후원금을 횡령해 형이 확정됐던 윤미향 전 의원 역시 사면 복권됐습니다. 윤건영 의원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 김은경 전 환경부 장관 등 친문계 인사들과 전교조 해직교사 부당 채용 혐의로 유죄가 선고됐던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도 이번 사면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대통령실은 정치 복원의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특히 조 전 대표에 대해선 여권이 아닌 야당 인사라고 표현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여당이 만약에 민주당으로 본다면 조국 혁신당은 분명히 야당이고요. 제가 다시 한번 강조하건대 여당보다 야당 쪽의 사람들이 훨씬 더 많고요. 정부는 또 식품 접객업과 생계형업, 운전면허 등 행정제재 대상자 83만여 명에 대한 특별 감면도 실시할 예정입니다. TV조선 장윤정입니다. 오늘 특사 명단엔 정부가 설명한 국민 통합이란 명분과는 거리가 먼 인물들이 많았습니다. 수십억 원을 횡령하거나 청탁 목적의 뇌물을 받은 정치인들은 물론이고 술에 취해 택시 기사를 폭행한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포함됐습니다. 이어서 고승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복권 대상자 명단에 오른 은수미 전 성남시장은 자신을 수사한 경찰관들로부터 편의를 제공받는 대가로 인사청탁을 들어준 혐의로 2023년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을 확정받았습니다. 보좌관에게 뇌물을 받거나 성남 지역 조직폭력배 출신 사업가로부터 차량 편의를 제공받은 혐의도 인정됐습니다.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폭행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던 이용구 전 법무차관도 사면 대상에 포함됐습니다. 여기 내리시면 되냐 그랬더니 왜 또 욕을 해? 저한테 욕하신 거예요? 야권에서도 뇌물 횡령 등으로 중형을 선고받았던 정찬민, 홍문종, 심학봉 전 의원 등이 사면됐습니다. 특히 홍 전 의원은 자신의 학원 법인에서 52억 원을 횡령하고 4천여만 원 상당의 뇌물을 받은 점이 인정돼 복역 중이었습니다. 모두 국민의힘 송원석 원내대표가 강훈식 비서실장에게 특사를 요청했다가 철회했던 인사들입니다. 2013년 부도 위험을 숨기고 회사채를 발행해 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준 이른바 동양그룹 사태의 현재현 전 회장은 복권 대상에 이름을 올렸습니다. 당시 검찰은 피해자만 4만 명이 넘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국가 경제 성장에 기여할 수 있는 주요 경제인 16명을 사면하여 일자리 창출 및 역동적 성장을 뒷받침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습니다. 경제정의 실천시민연합은 논란이 큰 정치인, 경제인 사면으로 국민 통합이란 목표와 달리 사회적 논란과 여론 분열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TV조선 고승현입니다.
정부는 이번 특사 명단을 발표하면서 금융권 연체 기록을 없애주는 이른바 신용 사면도 단행했습니다. 지난해에 이어 1년 반 만인데요. 자세한 내용 노도일 기자가 전합니다. 이번 신용사면 대상은 2020년 1월부터 이달까지 5천만 원 이하 금액을 연체한 개인과 자영업자입니다. 이들이 연말까지 연체한 빚을 다 갚으면 신용평가 회사 등에 기록된 연체 이력 정보가 사라집니다. 대상 인원은 약 324만 명, 이 가운데 272만 명은 이미 상환을 완료했고 나머지 52만 명도 연말까지 전액 상환하면 신용이 회복됩니다. 아울러 정부는 소액 연체 이력이 있는 서민, 소상공인 등 약 324만 명에 대한 신용 회복 지원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신용사면으로 신용점수는 평균 31점 오를 걸로 전망됩니다. 신용이 회복되면 더 낮은 금리로 대출을 갈아탈 수 있고 그동안 제한됐던 신용카드 발급이나 신규 대출도 가능해집니다. 정부는 2021년과 지난해에도 2천만 원 이하 소액 연체자를 대상으로 신용사면을 실시했지만 5천만 원 이하로 범위를 넓힌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부는 코로나 피해가 지속됐고 고금리와 계엄 등으로 경기 침체가 심해진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일부에선 신용등급에 대한 신뢰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됩니다. 신용평점이 전체적으로 올라가는 문제, 그리고 중간에 볼 수 없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금융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양이나 인원의 수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습니다. 정부는 오는 9월 말부터 신용사면을 실시하고 지원 대상자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TV조선 노도일입니다. 역대 대통령들도 정치인 사면을 했습니다만 첫 행사 때부터 정치인을 대거 포함시킨 건 상당히 이례적입니다. 국민의힘은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고 비판하지만 야권 사면 희망자 명단을 대통령실에 전달하는 모습이 포착된 바 있어서 명분을 줬다는 비난에서 자유롭지 못합니다. 황정민 기자입니다. 직선제 이후 역대 대통령들은 첫 사면 땐 정치인을 배제하는 게 일반적이었습니다. 노태우 전 대통령이 이부영 전 의원을, 문재인 전 대통령이 정봉주 전 의원을 사면 대상에 포함시킨 거 정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같은 관례를 깨고 정치인과 주요 공직자 27명을 사면 복권한 데 대해 국민의힘은 사법 시스템을 무너뜨린 최악의 정치 사면이라며 사면권 남용의 흑역사로 기억될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당권 주자들도 전리품 사면, 친명 무죄 사면 잔치라고 공세를 폈습니다. 이렇게 할 것 같으면 수사를 왜 하고 재판은 왜 하는 것인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야말로 조국 친위대 총사면인 것. 다만 송 원내대표는 당초 자신이 대통령실에 민원을 넣었던 홍문종, 정찬민 전 의원 등 역시 사면 명단에 포함된 데 대해선 침묵했습니다. 홍문종 의원 포함된 거에 대해서는 입장 없으실까요? 정의당은 사면이 정치권의 개인 민원 형태로 이뤄지고 있다며 특히 조 전 대표 사면에 대해 공정과 책임이라는 사회 기준을 무너뜨렸다고 우려했습니다. 반면 조국혁신당은 이 대통령에게 감사의 뜻을 전했습니다. 국민 주권 정부 성공을 뒷받침할 개혁에 강한 동력이 생겼습니다. 조 전 대표는 오는 10월을 전후에 치러질 걸로 예상되는 조국혁신당 전당대회에 출마한 뒤 내년 지방선거 또는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도전할 거란 전망이 유력합니다. TV조선 황정민입니다. 네, 보신 것처럼 조국 전 대표, 윤미향 전 의원, 논란이 많았던 정치인들 사면 결국 확정이 됐습니다. 사면은 대통령의 고유 권한이죠. 결국 그에 따른 책임도 온전히 이재명 대통령이 지게 됐습니다. 뉴스더에서 이번 사면의 의미, 배경을 대통령실을 출입하는 최지원 기자에게 더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최 기자, 대통령실이 정치인 사면을 처음부터 고려했습니까? 아니면 중간에 기류가 바뀐 겁니까? 네, 저희도 좀 취재를 해보니까요. 이 대통령실 당초 사회적 약자나 민생 관련 사면이 우선 검토되고 있다. 이런 입장을 공개적으로는 보여왔습니다. 적어도 그러니까 조심스러운 분위기가 있었던 건 맞는 걸로 보입니다. 하지만 복수의 대통령실 관계자에 따르면 사면권자인 이재명 대통령은 이미 휴가 전부터 이번 사면에 조국 전 대표 등을 포함할 생각이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사회 등 진보 진영의
진영의 요청이 많았던 데다가 조 전 대표가 사면에서 제외됐을 경우에 법력권의 분열을 불러올 수 있다는 걸 의식한 걸로 보입니다. 특히 아예 사면을 하지 않을 거라면 몰라도 어차피 해줄 거라면 지지율 회복이 쉬운 임기 초에 털고 가는 게 낫다는 판단도 있었을 듯합니다. 이재명 대통령 지난해 민주당 대표 시절에 유죄가 확정되자마자 사면을 하게 되면 사법제도가 왜 필요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윤석열 정부 사면을 강하게 비판하기도 했었는데 조 전 대표도 지금 형기를 3분의 1밖에 살지 않은 상황에서 그렇죠. 이 같은 비판 부메랑이 돼서 돌아오고 있습니다. 예, 사법 체계가 무너진다 이런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위안부 피해자 할머니 후원금 횡령으로 이제 윤미향 전 의원 유죄가 확정이 됐었죠. 의원 임기는 거의 다 마쳤었습니다만 이 사람이 사면 복권 대상에 포함된 것도 논란이죠. 네, 맞습니다. 특히 윤 전 의원 같은 경우에 시종일관, 검찰과 언론 또 사법부에 의한 억울한 피해자다 이런 주장 내놨었습니다. 하지만 대법원 7,900만 원을 횡령했다는 2심 판결을 그대로 확정했었는데요. 주심은 바로 이재명 대통령이 헌법재판소장으로 지명한 김상환 당시 대법관이었습니다. 윤 전 의원 사면이 확정된 이후에 고맙습니다 이런 짧은 글을 SNS에 올렸는데 성폭력 피해자들을 변호해온 김재련 변호사는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에게 한 번이라도 물어봤느냐면서 피해자 중심주의는 과연 어디로 갔느냐 이런 지적을 내놨습니다. 네. 반면에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면 측근일 수 있을 텐데 이화영 전 부지사 대북 송금 사건으로 지금 유죄가 확정됐잖아요. 지금 수감 중인데 이분은 사면 대상에 포함이 안 됐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대통령실도 이번 사면에 측근은 없었다. 이 점을 부쩍 강조했습니다. 첫 번째 사면에서 간혹 좀 무리를 빚을 때에는 측근에 대한 사면일 때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이재명 대통령의 측근이라고 할 수 있으실 분들은 이번 사면에 없습니다. 네, 재판이 중지되긴 했지만 이재명 대통령 역시 이화영 전 부지사와 같은 사건으로 기소돼 있다는 점에서 사면 대상에 포함이 됐다면 여론의 역풍 훨씬 더 컸을 겁니다. 역시 또 이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정진상 전 민주당 정무조정실장과 김용 전 민주연구원 부원장 등은 아직 대법 판결이 확정되지 않아서 이번 심사 대상에서는 빠졌는데 야권에서는 그렇다면 대통령 임기 내의 사면은 여전히 가능성이 살아있는 것 아니냐 이런 의심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습니다. 네, 최측근을 사면한다. 그러면 금도가 있는데 그걸 좀 어긴 게 아니냐 이런 지적이 나올 수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 근데 사면 논란이 영향을 줬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지율이 급락한 겁니까? 네, 맞습니다. 이재명 대통령 국정수행 지지도 전주 대비 6.8%포인트 하락해서 같은 조사에서 취임 이후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이 세부 내용 보니까요. 특히 중도층과 보수층에서 낙폭이 크게 나타났습니다. 조국, 윤미향 사면 논란에다가 세제 개편안, 또 이춘석 민주당 의원의 차명 주식거래 논란 등이 복합적으로 영향을 미친 걸로 보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서 대통령실 관계자는 국민의힘 전당대회 때문에 보수 지지층의 응답률 자체가 높아졌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런 해석을 내놨습니다. 네, 여론 추이 한번 지켜보면 누구 말이 맞는지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최 기자 잘 들었습니다. 내란 특검이 국민의힘 의원들을 잇따라 소환하며 야당을 정조준하고 있습니다. 조경태, 김예지 의원을 참고인으로 불러 조사했는데 계엄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의총 장소를 여러 번 변경한 게 계엄 해제 표결을 방해하려는 의도였는지를 알아보려는 차원입니다. 국민의힘을 향한 특검과 여권의 압박, 막바지를 향해 가고 있습니다. 안혜리 기자의 보도입니다. 국민의힘 당권주자인 조경태 의원이 내란 특검 참고인 조사를 받고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더 이상 내란을 동조하는 그런 세력들이 모여있는 그런 정당이 돼서는 안 된다. 조 의원은 지난해 12월 4일 새벽 국회 계엄 해제 요구 결의안 의결에 참여한 국민의힘 의원 중 한 명입니다. 특검은 조 의원을 상대로 계엄 선포 당시 추경호 원내대표가 한덕수 국무총리와 7분간 통화한 사실을 제시하며 당 차원의 계엄 해제 표결 방해가 있었는지 등을 조사했습니다. 추 전 원내대표는 국회 표결을 앞두고 비상의원총회 장소를 국회와 여의도 당사로 변경 공지한 바 있습니다.
김예지 의원도 특검 참고인 조사에서 당시 상황을 진술했습니다. 본회의장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중앙당 당사 3층으로 부르시기도 하고 그게 한 몇 번 계속 교차되었어요. 아는 만큼 답변을 하겠습니다. 특검은 국민의힘 관계자 추가 조사를 이어간 뒤 추 전 원내대표를 소환 조사할 전망입니다. TV조선 안혜리입니다. 특검이 김건희 여사의 나토 순방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김 여사 인척집에서 발견된 목걸이는 모조품인 걸로 드러났지만 서희건설 관계자가 윤석열 대통령 당선 뒤 진품을 산 기록이 확인됐기 때문입니다. 2주 만에 다시 열린 내란 재판에는 윤 전 대통령이 또 출석하지 않으면서 앞으로는 당사자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조유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특검 수사관들이 파란 상자를 들고 서희건설 건물 밖으로 나옵니다. 김건희 여사 목걸이 관련된 자료도 확보하셨나요? 김건희 의혹 특검은 김 여사가 2022년 6월 나토 순방 당시 착용한 명품 목걸이 의혹과 관련해 서희건설 본사를 압수수색했습니다. 특검은 지난달 25일 김 여사 오빠 김진우 씨의 장모집에서 목걸이를 확보했지만 모조품이었습니다. 김 여사 측은 2010년 전후 홍콩에서 어머니 선물용으로 모조품을 구매했고 이후 순방 때 빌려 착용했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특검은 2022년 3월 대선 직후 서희건설 고위 인사가 동일 모델의 진품을 구매한 사실을 확인하고 연관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서희건설 관계자는 해당 목걸이 구매는 모르는 일이고 답변할 수 있는 것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특검은 또 사업가 서모 씨로부터 수천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를 2022년 9월 김 여사에게 전달했다는 진술을 확보하고 조사 중입니다. 이런 가운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내란 사건 재판에 4번 연속 불출석하자 재판부는 앞으로 피고인 없는 궐석 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V조선 조유진입니다.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한 혐의를 받고 있는 이춘석 의원에 대해 경찰이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관 수십 명을 동원해 전방위 압수수색을 벌이는 한편 이 의원과 보좌관을 출국 금지했습니다. 임희원 기자입니다. 경찰 수사관들이 파란색 박스를 들고 빠져나옵니다. 서울경찰청 금융범죄수사대는 오늘 오전 10시 20분부터 약 5시간에 걸쳐 무소속 이춘석 의원의 의원회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한 취재진은 의원실 앞 폐품박스에서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추정되는 단어가 써진 수첩 여러 권을 발견해 수사팀에 전달했습니다. 이 의원은 보좌관 명의로 주식 차명 거래를 하고 AI 국가대표 기업 선정 관련 내부 정보를 주식 거래에 활용한 혐의 등을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앞서 지난 주말엔 전북 익산의 이 의원 지역 사무실과 자택 등 8곳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시차를 둔 압수수색을 놓고 일각에선 이 의원이 대비할 시간을 준 것 아니냐는 비판도 나옵니다. 이 의원은 차명거래 의혹에 대해 휴대폰을 착각해 잘못 사용한 것이란 입장입니다. 그럼 그 핸드폰이 보좌관 핸드폰이라고? 예, 맞습니다. 경찰은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의 출국을 금지하고 두 사람에 대한 통신영장도 신청했습니다. 또 금융기관 계좌 추적을 통해 주식 거래 내역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압수물 분석이 끝나는 대로 이 의원과 차 보좌관을 소환 조사할 방침입니다. TV조선 임희원입니다. 여권 성향인 유시민 작가가 또 설화에 휩싸였습니다. 이번엔 갑질 의혹으로 낙마한 강선우 의원 보좌진을 비난하는 발언을 해 2차 가해 논란까지 일고 있습니다. 자신이 사실 여부를 조사한 적도 없을 테고요. 그냥 들리는 말을 근거로 보좌진이 일을 못해서 강연을 음해한 거라고 말했다는데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당 안팎에 잇따른 강 의원 감싸기에 두려움까지 느끼고 있다고 합니다. 전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유튜브 방송에 나온 유시민 작가가 낚시터에 앉아 민주당 강선우 의원의 갑질 의혹을 언급합니다. 정말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야. 그 엉망으로 짠 거지. 유 작가는 그만둔 보좌진 한두 명이 앙심을 품고 제보를 한 것처럼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일도 잘 못하고 이래서 잘렸는데 그거를 익명으로 뒤에 숨어가지고 갑질한 것처럼 그렇게 한 거야. 유 작가는 과거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가
검사 시절 자신을 불법 사찰했다는 허위 주장으로 벌금형을 받았고 지난 대선 때는 국민의힘 김문수 후보 배우자인 설란영 씨에 대한 비하 발언 논란을 빚기도 했습니다. 앞서 동지는 함께 비를 맞아주는 것이라고 했던 민주당 정청래 대표는 강 의원을 국제위원장에 유임했고 강성 지지층 사이에선 제보 보좌관 색출 움직임까지 일고 있습니다. 이 같은 당 안팎의 분위기에 민주당 보좌진 사이에선 충분한 2차 가해 우리를 노예처럼 인식하고 있다는 등의 성토가 나옵니다. 반대 의견을 적으로 만드는 행태야말로 진보 진영이 감추지 못하는 분열의 유전자 아닙니까? 유 작가에게 본인의 발언 논란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별다른 답변을 받지 못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국민의힘 당대표 선출을 열은 남짓 앞두고 후보들 사이 비방전이 거칠어지고 있습니다. 윤 전 대통령 탄핵에 대한 입장을 두고는 고름이니 내란 동조 세력이니 하면서 서로를 향해 삿대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해 당이 징계 절차에 들어갔습니다만 상당수 최고위원 후보들은 전 씨를 옹호하는 발언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누구를 보고 뭘 위한 정치를 하겠다는 건지 변정현 기자의 보도입니다. 안철수 당대표 후보가 한동훈 전 대표와 대선 뒤 처음으로 공식석상에 함께 나란히 자리했습니다. 이른바 개혁연대 가능성이 거론되는 가운데 안 후보는 김문수, 장동혁 후보를 향해 계엄에 대한 모호한 태도를 버리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범죄를 저지르려고 했지만은 결국은 실패한 사람은 죄가 없다는 그런. 조경태 후보는 한 발 더 나가 내란 동조 세력을 몰아내겠다고 했습니다. 윤 의견을 아직까지도 주창하는 그런 세력들은 저는 내란 동조 세력이라. 그러자 김문수 후보는 조 후보를 향해 해당 행위라고 비판했고 장동혁 후보는 고름을 짜내고 도려내겠다고 맞받았습니다. 계엄을 유발한 더불어민주당이 정말 문제가 있고 우리 내부 분열 그리고 우리 당론을 따르지 않는 분들이 계속해서 남아 있다면 과도한 비방을 자제해달라는 지도부 요청에도 후보들의 발언이 점점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는 겁니다. 당 윤리위원회가 지난 8일 대구 합동연설회에서 소동을 일으킨 전한길 씨에 대한 징계에 착수한 가운데 보수 유튜버 방송에 나간 최고위원 후보 4명은 전 씨가 당이 어려울 때 혜성같이 나타났다. 징계는 부당하다며 전 씨를 감쌌습니다. 전 씨는 내일 부산, 울산, 경남 합동연설회장에서 유튜브 방송을 강행하겠다는 입장이어서 또 한 번 소동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TV조선 변정현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위한 강력한 대책을 주문했지만 어제와 오늘도 인명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전남에선 양식장 청소 작업을 하던 외국인 근로자 2명이 숨졌고 경기 광주의 공장에서도 40대 남성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김태준 기자입니다. 119 대원들이 원통 위와 아래에서 밧줄을 잡아당깁니다. 원통 아래 3.5m 지점에서 의식을 잃고 쓰러진 근로자들을 구조하기 위해서입니다. 2명 다 호흡 정지인데 지금 1명을 더 끌어올리고 있어요. 외국인 근로자 2명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모두 숨졌습니다. 이들은 양식장 담수정화 시설 수중 모터를 청소하러 내려갔다 변을 당했습니다. 한 사람 들어갔는데 한 사람이 내 수입을 끌어오는 동안에 부하로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같이 고용노동부 등 관계기관은 합동감식 결과 감전사고에 무게를 두고 있는데 사고 당시 근로자들은 절연장갑 등 안전장구는 착용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적극적으로 좀 접지나 누적 차단기가 설치가 되는지를 먼저 최우선적으로 확인할 예정입니다. 해당 양식장은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이라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은 아닌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늘 오전 7시쯤에는 경기 광주시 한 공장에서 40대 남성이 H빔에 깔려 숨졌습니다. 지게차로 빔을 끌어야 될 거 아니에요. 뭐가 잘못됐는데 떨어졌는데 그 밑에 이제 그 옆에 있다가 이제 깔린 거죠. 이 공장 역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제외 사업장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산재로 숨진 2,500여 명 가운데 약 37%는 5인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던 근로자였습니다. TV조선 김태준입니다. 기숙형 남자고등학교에서 한 학생이 집단 성폭력을 당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습니다. 학교 측은 가해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켰지만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을 또 마주칠까 봐 극심한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송무빈 기자의 단독 보도입니다. 신체 민감 부위를 집요하게 만지거나 때렸다. 피해자가 울어도 폭력은 점점 더 심해지며 가담자가 늘어났다. 지난달 16일 충남의 한 기숙형 남자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된 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들이 써낸 사과문 내용입니다. 너를 어떻게 때릴까 희롱하면서 너 회사냐 너 패고 자퇴한다. 학교 측은 같은 반 학생 최소 7명이 가담해 피해 학생을 몇 달 동안 괴롭힌 걸로 파악했습니다. 학교는 가해 학생들을 다른 반으로 이동시키고 기숙사도 다른 층으로 옮겼습니다. 하지만 피해 학생은 가해자들을 마주칠까 불안에 떨며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은 가해자에 대한 출석 정지 조치를 통해 확실한 분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지만 학교 측은 아직 사건이 조사 단계로 가해 학생들의 학습권까지 박탈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근데 정말 피해 학생들을 이해한다고 하면은 그 가해 학생들에게 출석 정지까지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피해 학생 측이 특수 강제추행 등 혐의로 고소해 경찰도 지난주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TV조선과 연락이 닿은 가해 학생 측은 피해자에게 미안하지만 오해를 받은 부분도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TV조선 송무빈입니다. 서울 구로구의 한 상가 창고에서 무허가 공기총과 탄알 60여 발이 발견됐습니다. 경찰이 총기 소유자를 추적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총기 청정국 지위가 갈수록 위태로워지고 있습니다. 이나영 기자입니다. 서울의 한 공구상가 앞에 경찰차가 모여듭니다. 지난 9일 구로구 기계공구 상가의 한 창고에서 공기총 한 정과 탄알 68발이 발견됐습니다. 임대인 의뢰를 받아 창고를 청소하던 폐기물 수집업체가 발견해 신고한 겁니다. 이렇게 문은 굳게 닫힌 채 방치된 물건을 치워달라는 안내문만 붙어 있습니다. 지난해까지 20년간 사용하던 임차인은 임대료가 밀리면서 지난해부터 창고를 쓰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보다는 저보다 더 오래전에 입주하신 분인데 얼굴을 잘 몰라요. 거기는 인적이 드물어요. 경찰은 허가를 받지 않은 무허가 공기총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경찰은 총과 탄알 소유자를 추적 중입니다. 또 공기총과 총탄에 대해 군부대 등의 감식을 의뢰했습니다. 지난달 인천에서 사제총기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총기 청정국 지위가 흔들리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집니다. 한국이 더 이상 총기 청정국이 아닌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총기 유입과 유통 확산을 막기 위한 시스템 구축이 시급하다는 지적입니다. TV조선 이나영입니다. 폭발물 설치 협박글이 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광주의 백화점이 대상이었습니다. 서울의 신세계백화점, 올림픽 체조경기장 등 인파가 몰리는 장소를 겨냥한 허위 협박이 잇따르면서 대피소동과 경찰 출동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박건우 기자입니다. 119 구급차와 특수경찰차 등이 잇따라 지나갑니다. 출동한 곳은 광주의 한 백화점. 사람들은 무리지어 황급히 이동합니다. 사람들이 당황하고 많이 이렇게 뛰어나오는 모습도 봤고 좀 어리둥절했습니다. 폭발물을 설치하겠다는 협박 때문입니다. 경찰은 약 2시간 동안 백화점 안 곳곳을 수색했지만 폭발물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광주 신세계백화점에서도 똑같은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협박글은 국가인권위원회가 팩스로 접수한 뒤 오늘 오전 9시 40분쯤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팩스를 보낸 일본인 변호사 이름을 쫓고 있는데 2년 전부터 수십 차례에 걸쳐 협박글을 보내고 있지만 신원 파악조차 못하고 있습니다. 영문으로 일본 그 사람 이름이 적혀 있더라고요. 서버나 이걸 또 추적해야 되니까. 앞서 지난 5일에는 서울 신세계백화점 본점을, 지난 10일에는 서울 올림픽 체조 경기장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이 올라왔지만 모두 허위였습니다. 공포를 유발할 목적으로 이제 하는 건데요. 일종의 과시 목적이 틀림없이 있는 걸로 보여요. 장난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공포감을 조성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또 공권력을 낭비해 공무집행 방해죄로도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TV조선 박건우입니다. 서울 강남의 초고가 아파트 사우나 시설에서 인분이 발견된 뒤 주변 단지 주민들도 비슷한 일이 있었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출입 제한 같은 강한 제재를 요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당사자가 확실하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차별 문제로 번질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이유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평당 2억 원이 넘는 서울 소초구의 고급 아파트. 최근 여자 사우나탕 안에서 수차례 인분이 발견됐다는 공지문이 붙었습니다. 관리사무실은 용의자 출입을 제한하고 향후 손해배상도 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일부 주민들은 연로한 어르신들이 실수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좀 충격이었어. 어떻게 이런 일이? 회식 많고 이러면 조절이 안 돼서 그럴 수도 있겠는데 자주 있었잖아요. 그런 일이 생기니까 그것도 좀 안 돌아가게 되고. 인분 사건이 공개되자 주변 단지 주민들도 자신들도 당했다며 제재를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건 있잖아요. 우리도 이제 그걸 계기로 막 더 주의 깊게 보지. 입주단 대표에서는 그런 거 하면은 비용이 또 많이 드니. 하지만 사우나 같은 사적 공간은 CCTV 설치가 안 돼 당사자를 정확하게 특정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당사자를 어르신으로 추정해 출입 금지 같은 제재를 취하는 건 자칫 노인차별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옵니다. 입주민으로서의 또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라고 해버리면 조금 더 복잡하게 법적으로 흘러갈 수가 있잖아요. 여기에 입주민에게 민형사 소송을 제기하는 것도 쉽지 않아 뾰족한 해결책을 내놓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사방댐은 비가 많이 올 때 흙이나 돌이 쓸려 내려가는 걸 막아주는 시설입니다. 그런데 잇따른 폭우로 곳곳에 사방댐이 훼손돼서 산사태 방지 역할을 제대로 하기 어려워졌습니다. 이번 주 남부지방과 중부지방에 또 비가 예보돼 있어서 피해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구자형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토사와 돌덩이들로 뒤덮인 계곡, 뿌리째 뽑혀 말라 죽은 나무들도 보입니다. 퇴적물이 가득 쌓인 계곡을 가로질러 콘크리트 구조물이 설치돼 있습니다. 산사태를 막기 위해 만든 사방댐입니다. 사방댐으로 이어지는 물길 곳곳에는 폭우로 떠밀려온 나무들이 뒤엉켜 있습니다. 2차 장마 소식에 주민들은 사방댐이 재구시를 할 수 없게 돼 걱정입니다. 비만 오면 그렇죠. 한 해고 그래야 재구시를 하는데 해마다 거기가 다 막히니까. 관할 지자체는 퍼낸 토사와 돌을 보관할 장소를 구하지 못해 준설을 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합니다. 사천항이 언제 구해지냐에 따라 달라지는데 근데 한 달 안으로는 될 것 같은데요. 지난달 폭우 때 산사태가 났던 경남 산청의 모고마을. 뒷산 계곡엔 사방댐이 5개나 설치돼 있었지만 토사가 마을을 덮치는 걸 막지 못했습니다. 주민들은 수해 전에 이미 퇴적물이 쌓여 있었다고 말합니다. 순서를 못하면 사방댐이 있으나만 하잖아요. 그냥 그대로 다 흘러내려오니까. 전문가들은 부실한 관리에 더해 산림 경사도나 산사태 위험도 등에 관계없이 획일적으로 만드는 것도 문제라고 지적합니다. 그 지역에 맞게끔 그 용량이 그게 맞느냐 충분한 시간을 갖고 하는데 우리는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한다고요. 전국의 사방댐은 15,000여 개에 이릅니다. TV조선 구자영입니다. 미국의 15% 상호 관세 부과가 시작되면서 우리 산업계는 비상입니다. 특히 미국 수출 비중이 높은 분야의 중소기업들은 마땅한 대응책을 찾지 못한 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수출 계약이 줄줄이 멈춰서거나 가격 재협상에 나서야 하는 상황입니다. 정은아 기자가 현장 취재했습니다. 세계 각국에 이온수기를 수출하는 한 중소기업. 소화가 잘 되는 알칼리 이온수기로 미국에서 특히 인기가 많았지만 미국이 상호관세를 발표한 지난 4월 이후 수출이 크게 줄었습니다. 미국으로 수출을 앞두고 있는 제품들인데요. 관세 협상으로 계약이 보류돼 창고를 지키고 있습니다. 관세 그만큼 15%가 되게 되면 시판가가 올라가니까 또 경쟁력이 점차 잠식이 되겠죠. 좀 부담을 해주라 이렇게 얘기는 하고 있는데 저희는 아직은 정확하게 결론은 못 내리고 있습니다.
미국 수출이 전체 매출의 20%를 차지하는 자동차 부품 업체는 고객사를 잃을까 걱정이 큽니다. 최근에 미국 고객사를 만나고 왔고요. 아마도 다각적으로 선택지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계속 이제 한국에서 우리한테 사가는 게 가장 좋은 선택지인지 아닌지를. 건설 장비 생산 업체들은 뚝 끊긴 계약에 망연자실입니다. 4월 달까지는 그냥 그런 대로 쭉 선방했어요. 그랬는데 5월 달에 갑자기 끊기는 거야. 이러다가 우리 직원들, 나는 이제 월급 못 주는 게 제일 걱정이니까. 국내 중소기업들의 미국 수출 의존도는 해마다 커져 지난해엔 2010년 이후 처음으로 중국을 제치고 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정부가 관세 취약 업종을 중심으로 긴급 자원 지원 등에 나서고 있지만 가격 경쟁력을 잃은 중소기업들의 위기감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정은아입니다. 천연 기념물인 솔부엉이와 긴점박이 올빼미가 새끼를 부화해 기르는 모습이 잇따라 포착됐습니다. 특히 솔부엉이는 민가의 둥지를 틀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김동현 기자입니다. 울산 외곽에 있는 한 카페 정원. 소나무 한 그루에 구멍이 나 있습니다. 안에는 노란색 눈을 가진 새끼 솔부엉이 2마리가 있습니다. 주변에는 어미가 천적이 새끼를 공격할까 눈을 부릅뜨고 쳐다봅니다. 밤이 되자 어미는 새끼들에게 먹이를 가져다 줍니다. 카페 업주는 2달 전 솔부엉이가 둥지에 알을 낳은 걸 발견했습니다. 3년 전에 이어 2번째인데 이번에는 부화해 새끼를 기르는 모습을 조심스레 카메라에 담았습니다. 지금 뭐지 하고 봤는데 그게 솔부엉이 어미였습니다. 솔부엉이가 복을 많이 갖다 준다고 했는데 아마 복이 많이 올 것 같습니다. 솔부엉이는 여름철새로 올빼미과에 속한 다른 6종과 함께 천연 기념물로 지정돼 있습니다. 나무 구멍이나 버려진 까치 둥지를 사용해서 번식을 하는데요. 사실 현대 사회에서 그런 나무가 남아있는 곳이 많이 없습니다. 한 사진동호회는 최근 강원도 양양 백두대간 일대에서 긴점박이 올빼미의 번식 장면을 촬영했습니다. 천연 기념물이자 멸종 위기종인 긴점박이 올빼미는 전 세계적으로도 희귀한 텃새로 4년 전 오대산 국립공원에서 관찰된 적이 있습니다. TV조선 김동현입니다. 경찰복이 10년 만에 바뀝니다. 앞서 일부 시안이 온라인에 유출되면서 혹평이 쏟아지자 경찰이 시민들에게 직접 평가받는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신정원 기자가 현장에 다녀왔습니다. 시민평가단과 자문위원들이 새 경찰 근무복 후보 디자인을 유심히 살펴봅니다. 일반적인 디자인 같은데 일반적인 이거 사진 좋다고. 현직 남녀 경찰관들이 청중들 사이로 모델 워킹을 선보이기도 합니다. 경찰이 창설 80주년을 맞아 도입하는 새 근무복 시제품의 품평회를 열었습니다. 경찰은 오늘 선보인 2가지 근무복 시안 중 하나를 최종 선택해 오는 10월 21일 경찰의 날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앞서 지난달 말 회색 외근 점퍼 등 일부 시제품이 인터넷에 유출되자 네티즌들 사이에서 혹평이 쏟아졌습니다. 그러자 내부 행사로 예정됐던 품평회를 시민에 공개한 겁니다. 150명 넘게 참석한 시민들의 평가는 엇갈렸습니다. 온라인에서 디자인이나 색상 가지고 사람들이 약간 좀 안 좋은 평가가 있었던 것 같은데 실물 보니까 더 생각보다 괜찮은 디자인이었어서. 컬러가 좀 이제 입체감이 조금 좀 떨어지는 그런 거랑 좀 너무 좀 칙칙한 그냥 그런 느낌이 조금 아쉬운 것 같아요. 경찰은 전문가와 경찰관들의 의견을 추가로 들을 계획입니다. TV조선 신정원입니다. 새 정부 출범 후 처음으로 베트남 서열 유리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국빈 방문을 했습니다. 양국은 교역 규모를 대폭 늘리는 한편 베트남 내 신규 원전과 고속철도 건설에 협력하기로 했습니다. 조금 전까지 진행된 만찬에는 베트남의 국민 영웅 박항서 전 축구 감독도 참석했는데 어떤 분위기였는지 이채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베트남어로 환영 인사를 시작한 이재명 대통령이 베트남어 건배사로 발언을 마무리합니다. 신짜오. 진짜요. 제가 건배라고 하면 쭉쓱해라고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배. 베트남 서열 1위 또럼 공산당 서기장이 이 대통령 취임 후 첫 국빈으로 한국을 찾았습니다. 만찬에는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정의선 현대차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등 재계 인사들은 물론 베트남에서 축구 영웅으로 불리는 박항서 전 감독도 참석했습니다. Park Hang-seo, Kim Sang-sik và những người đã dẫn dắt các vận động viên Việt Nam giành được thành. 앞서 진행된 정상회담에서 양국은 2030년까지 교역 규모를 70% 이상 늘리도록 노력하기로 했습니다. 이 대통령은 베트남의 신규 원전과 고속철도 건설 사업 등에 우리 기업의 참여를 기대했습니다. 원전, 고속철도, 신도시 개발 등 대규모 인프라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하기로 하였습니다. Kim ngạch thương mại song phương đạt vào 150 tỷ đô la Mỹ vào năm 2030. 또럼 서기장은 남북 간 대화와 협력을 재개하고자 하는 한국 정부의 노력을 지지한다며 베트남도 기여하겠다고 했습니다. TV조선 이채연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도인 워싱턴 DC에서 노숙자와 범죄자들을 몰아내겠다며 대대적인 퇴거 조치에 나섰습니다. 취임 직후 벌린 불법 이민자 단속과 비슷한 양상인데요. 왜 이런 결정을 한 건지 백대우 특파원이 취재했습니다. 백악관 주변 한 버스 정류장에 노숙자가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맞은편 벤치엔 다른 노숙자가 누워 있고 길가 옆 텐트에는 철거하지 말라는 손글씨가 선명합니다. 백악관 맞은편 공원 화장실 앞에도 역시 노숙자가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올해 5월 기준 워싱턴 DC에만 노숙자가 5,100명을 넘어섰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어제 SNS에 노숙자들은 수도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로 가게 될 것이고 범죄자들은 감옥행이라고 썼는데 현지 시간 11일 워싱턴 일대 노숙자와 범죄자들을 강제 이주시키는 내용의 기자회견을 예고했습니다. 노숙자, 범죄자와의 전쟁을 하루 앞둔 백악관의 야경입니다. 그런데 이곳에서 100m가량 떨어진 곳에 노숙자가 누워 있습니다. 함께 가보시죠. 수도 재정비를 위해 FBI 요원 120명도 야간 거리 순찰에 동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지난달 24일 트럼프는 도심 속 노숙자 텐트촌을 철거하고 이들을 수용시설로 보내는 행정명령에 서명했습니다. 트럼프는 지난 대선 유세 때부터 범죄투성이 도시라며 워싱턴 DC의 자치권 회수를 강조해왔습니다. 이 때문에 일각에선 이 같은 강경책이 노숙자와 범죄 대응을 넘어 워싱턴 DC에 대한 정치적 통제 권한 확대용이란 분석도 나옵니다. 미국 워싱턴 DC에서 TV조선 백대우입니다. 튀르키예 서부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해 피해가 속출했습니다. 200km 떨어진 이스탄불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습니다. 이정민 기자입니다. 무너진 건물 더미 속에서 주민들이 생존자를 구조합니다. 마을 곳곳이 붕괴된 잔해들로 아수라장입니다. Çok şiddetli hissettik. Sanki 7 şiddetinde gibiydi. Bütün çocuklar çok korktu. Daha hiç böyle Balıkesir'de böyle bir deprem hissetmemiştim. 현지 시간 10일 저녁 7시 53분쯤 튀르키예 서부 내륙 발르케시르주에서 규모 6.1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지진은 약 200km 떨어진 튀르키예 최대 도시 이스탄불에서도 진동이 느껴질 정도였는데 첫 지진 이후 규모 5.0을 포함한 여진도 230여 차례나 계속됐습니다. 이번 지진으로 30명의 사상자가 발생했고 16개 건물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Son derece hızlı yapılan arama kurtarmayla 4 vatandaşımız kurtarıldı. Oradan kurtarılan 81 yaşındaki büyüğümüz maalesef kurtarıldıktan az sonra tüm müdahalelere rağmen 튀르키예에선 지난 4월에도 이스탄불 동남쪽에서 규모 6.2의 지진이 발생했는데 2년 전엔 시리아 접경 지역에서 규모 7.8 강진으로 5만 명이 숨지는 대참사를 겪었습니다. 튀르키예는 북아나톨리아와 동아나톨리아, 서아나톨리아 단층선 위에 있어 지진이 자주 발생합니다. 특히 내진 설계가 안 된 노후 건물이 많아 지진 발생 이후 큰 피해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정민입니다.
광복 80주년을 맞아 안중근 의사가 생전에 남긴 글씨 녹죽이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일장기 위에 덧칠해 만든 진관사 태극기도 함께 공개됐는데 선조들의 독립에 대한 염원이 강하게 묻어납니다. 박소영 기자입니다. 붓의 힘이 그대로 느껴지는 굵고 단단한 글씨. 푸른 대나무라는 뜻의 녹죽입니다. 최근 경매를 통해 일본에서 돌려받은 안중근 의사의 생전 글씨 유묵으로 안 의사의 성정과 기계가 고스란히 드러납니다. 빛바래고 찢어진 태극기. 2009년 5월 진관사에서 발견된 이 태극기는 일제강점기 당시 일장기 위에 먹물을 덧칠해 만들었습니다. 그 자체로 독립에 대한 강한 염원과 항일 의지를 보여주는 문화유산입니다. 나라를 되찾기 위해 분투한 흔적이 담긴 역사적 유물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대한제국의 외교일기인 미사일록과 의병장들의 항전 기록인 한말 의병 관련 문서 등 모두 110여 점이 광복 80주년을 맞아 덕수궁 돈덕전에 전시됩니다. 지금까지 여러 곳에 흩어져 있던 유물들입니다. 광복 80주년 의미도 있지만은 앞으로 이러한 그 국가 유산과 이러한 그 유물들을 계속적으로 후손들에게 물릴 수 있도록. 국가유산청은 엄혹한 일제 지배의 어둠 속에서도 빛나는 미래를 열려고 했던 우리 역사를 보여주는 자리라고 전시의 취지를 밝혔습니다. TV조선 박소영입니다. It was a name that sounded so sweet, so seductive, synonymous with wealth, style, power. But the last name was a curse too. 패션 명가 구찌의 상속자와 결혼한 파트리치아. 구찌를 갖기 위해 남편마저 살해합니다. 죽여서라도 갖고 싶은 이름이었기 때문입니다. 인간은 부와 권력 앞에서 도덕부터 버립니다. 일찌감치 아리스토텔레스는 인간은 법과 정의로부터 멀어지면 최악의 존재가 된다고 경고했습니다. 법이 사라지면 남는 건 만인에 대한 만인의 투쟁뿐입니다. 법은 인간성의 마지막 보루입니다. 하지만 현실의 법은 거미줄과 같습니다. 작은 벌레만 걸리고 큰 짐승은 찢고 나갑니다. 법 위에 군림하는 특권층이 있다는 거죠. 이재명 정부의 첫 사면을 보면서 많은 분들이 이 생각 하실 겁니다. 입시 비리로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고 문재인 정권에 타격을 줬던 조국 부부. 혈통이 곧 실력이고 부모 권력이 곧 합격증인 특권층의 병든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온 국민이 분노한 건 이 때문만은 아닙니다. 모두가 용이 될 수 없으며 또한 그럴 필요도 없다. 개천에서 붕어, 개구리, 가재로 살아도 행복한 세상 만드는 데 힘을 쏟자. 조국 씨가 아름다운 말로 연막을 치는 동안 그 가족은 용으로 승천하기 위해 위조 작업에 필사적으로 매달렸습니다. 그러면서도 일말의 죄책감도 없습니다. 감옥 가야죠. 책 읽고, 푸시업하고, 스쿼트하고, 건강관리 열심히 해서 그 기간 나와야 되죠. 일본군 위안부 할머니 후원금을 횡령한 윤미향 씨. 독립운동 자금을 횡령한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횡령하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들께 하실 말씀은 없으신가요? 네, 맞습니다. 그런 인물들이 광복절에 사면됩니다. 이날을 조국의 날, 윤미향의 날로 바꿔 불러야 할 듯합니다. 이번 사면은 기회의 평등, 법 앞의 평등이라는 민주공화국의 기둥을 허물었습니다. 더 두려운 건 진영 논리에 매몰돼 내로남불의 위선에 눈 감고 범죄 행위조차 영웅시하는 도덕의 타락입니다. 이번 사면으로 대한민국은 퇴보했습니다. 조국 사태 때 솟구친 분노가 사회를 나아지게 만들지 못한 겁니다. 오히려 죄짓고도 쉽게 빠져나오고 정치적 자산으로 이어진 잘못된 교훈만 남겼습니다. 빛의 혁명이라던 새 정부가 어둠을 가져왔습니다. 8월 11일 윤종우의 앵커 칼럼, 빛의 몰락이었습니다.
며칠간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강한 비가 내렸다 그치기를 반복하고 있습니다. 내일도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오전까지 남해안을 중심으로 시간당 10에서 30mm의 강한 비가 집중되겠습니다. 내일까지 남해안에 최고 80mm 이상, 남부 내륙과 제주도에도 60mm의 비가 예상됩니다. 내일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고 남부지방과 제주도는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당분간 남해안과 제주 해안에 강한 너울이 유입되면서 해안가 안전사고에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 서울 23도, 대전과 대구가 21도로 출발하고요. 내일 한낮 기온 서울이 33도로 습도가 높아 후텁지근하겠습니다. 중부지방의 본격적인 비는 수요일인 모레 시작되겠고 비가 그친 뒤 주 후반인 광복절 연휴부터 다시 더워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8월 11일 월요일 뉴스9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